마켓 비하인드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준의 이 금리 동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오늘은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이 어제장에서 마감된 상황들 좀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FOMC 소식이 빠질 수가 없죠. 네, 네, 일단은 그 FOMC는 이따가 좀 진하게 얘기할 거니까 좀 미국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은 좀 핫했었던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핫했는데, 대표적으로 서클이라는 종목이 되겠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어서 하루에 무려 42%,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 아닌데 40% 넘게 올라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어쨌든 간에 덩치가 좀 작지는 않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쪽이 있었고, 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하는 게 있는데, 또 코인베이스랑 서클은 또 같은 그 계열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분 투자도 되어 있고, 서클로 돈을 벌면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모두 다 좀 급등을 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들은 좀 사업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쪽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금융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주들도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좋았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번 주 이제 주말이죠. 20일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스테이블 코인 쪽이 거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FOMC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좀 이슈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유가가 사실 별로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란에서 이제 백악관으로 방문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희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기자회견에서 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지수에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좀 혼조 흐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FOMC 금리 동결 부분을 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4.25에서 4.5%로 이제 동결이 된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배경에는 좀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배경은 사실 딱히 없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면 인하를 해야 되는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뭔가 이제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고용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CPI라든지 이런 이제 보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세부 항목을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에너지 가격에 대한 왜곡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기자회견에서 그런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특히나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중장기적인 이런 물가 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런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빼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데이터가 좋은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매크로를 좀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인데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따가도 점도표 얘기를 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확률 자체가 좀 엇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점이 제일 많이 찍힌 건 연 2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결국엔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이제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인해서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또 이 전체적인 매크로 변수 부분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상대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는데 시장과의 좀 온도차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가요, 좀?
온도 차이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보통은 뭐 FOMC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회의록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면 좀 이렇게 뭔가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한 3시부터 다 봤어요. 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예, 오히려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데이터 내용들이 사실상 어떠한 좀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점도표가 저게 점 하나 차이거든요. 네. 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저게 만약에 위로 찍혔으면 큰일 나죠.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근데 밑에 찍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연 2회에 대한 금리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건 어쨌든 2회 이하거든요. 그럼 네. 만약에 올해 1회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이면은 적어도 연쇄적으로는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점도표는 항상 그렇게 많은 횟수의 하락을 이제 인하를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연 6번, 5번 이래 왔기 때문에 도대체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엔 올해 내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좀 꺾어내려내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향후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물가 지표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올해 뭐 2회, 내년에 2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도표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실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네. 이 횟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점도표랑은 다른 내용들이 많잖아요. 점도표에서는 5회 이하로 찍어본 적이 없는데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 5회는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라는 거고 이게 점이 하나가 더 찍혀 있긴 하지만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점을 찍었을 때 만약에 저 맨 위에 있는 거랑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점의 위치가 좀 변동이 됐다면 네. 위아래가 두 개로 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은 건데 저거는 위아래가 지금 비껴 있고 저 퍼센테이지가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게 몰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가 그만큼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 제가 다행이라고 얘기한 거는 한 명이 더 찍어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맨 위로 찍혀서 동결 쪽으로 그냥 가버리면은 되게 재미없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유동성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결국엔 돈을 계속 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저렇게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면 유동성 자체가 또 컷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신나게 다시 말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의 변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점도표보다 훨씬 더 과하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것 자체가 사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결국에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PER 수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의 기대가 또 악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국채 수익률까지 만약에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인 발언은 어떤 게 좀 있으셨어요? 저는 관세인 것 같아요. 네. 네, 관세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다른 요인들은 기존에 말하던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연준은 뭐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지표들 중요하고 그런 얘기들은 뭐 똑같으니까 빼고요. 결국에 이제 관세가 물가에 대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관세라는 건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올해까지는 관세로 되게 괴롭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긁어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이랑 뭐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도 보세요. 잘 얘기하는데 사다가 회전고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키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뭐 조금 떨어준 걸로 그냥 탁 채워내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반대식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미국인들은 미국의 이런 경제 성장만 나오면 뭐 웬만하면 다 지지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게 트럼프 1기 때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미 해봤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 좀 성과가 잘 나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면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소프트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프트 데이터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뭐 이거는 연초부터 계속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높아지는 주 요인이 다 관세예요. 관세에 따른 선제적인 움직임, 관세에 따른 임금 인상, 네. 관세에 따른 이제 운송비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전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결국엔 뒤집어지지 않으면 소프트 데이터는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소프트 데이터가 엄청나게 안 좋아져도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부양을 하겠다, 혹은 관세에 좀 유의하겠다 하면 증시가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벌써 2번이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를 계속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부담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는 뭐 데이터 디펜던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지표들이 안 나와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뭐 애틀랜타 GDP 나우가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체크가 되는 데이터가 실질 민간 투자랑 실질 민간 소비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은 실질 민간 투자 부분이 데이터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거기 안에는 뭐 주택 창고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하위에 대한 데이터가 안 좋아지면 전망치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애틀랜타 GDP 나우가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급격하게 커졌을 때 3%에서 마이너스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GDP 발표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GDP 데이터의 하부 구성 요소들이 결국에는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소매 판매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상치보다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도 소매 판매도 그냥 대충 그거 데이터만 보시면 제대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데, 데이터의 내용을 뜯어보시면 필수 소비재 쪽은 데이터가 좋아요. 먹는 거, 막 이런 쪽은 데이터가 좋은데, 문제는 이제 뭔가 소비단에서 크게 해야 되는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만 한다라는 거고, 이제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소비의 나라가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좋아질 수 있나요? 당연히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이 이제 연말 시즌으로 가고 있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비 데이터가 계속 안 좋다, 이러면은 이제 엄청난 파월의 이런 발언들이 또 다시 재보각이 되면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관세라는 하나의 키워드 안에 다양한 그런 세부 데이터들, 소프트 데이터들,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믹스를 해보셔야 좀 제대로 이해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관세에는 짓눌리고 소프트 데이터 자체가 이제 다른 데서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파월 의장이 또 이와 또 괴를 같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세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향후 이 FOMC에서 어떤 좀 시나리오들이 예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월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의 이런 상승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아요.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상승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기 상승이라는 그런 발언에서 장기 상승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있죠. 네, 데이터가 바뀌면 파월은 말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이 중요한 거고, 그때까지 관세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파월의 그런 발언의 변화, 그리고 이제 파월이 발언하기 전에는 분명 다른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되게 좋다라고 요번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경기 되게 좋다, 뭐 아직까진 버틸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하고 FOMC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힌트를 줄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 금리 전망 지금 패드워치에서 나오는데 저거 완전 그 상위가 바뀔 겁니다. 동결적으로. 그래버리면은 시장은 좀 되게 힘들 수 있다. 탄력도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저는 조작을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에너지 데이터에 따른 CPI가 반응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이랑 싸우기 전이에요. 네. 싸우기 전에 되게 관계를 잘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많이 좀 떨어뜨려 놨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데이터 부분을 좀 그렇게 막 망가지게는 하지 않을 거고, 그때 되면 또 관세에 대해서 네. 약간 그 타코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하게 압박을 해버리면은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머지 하드 데이터들이 자꾸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타코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부채가 그렇게 큰데 지금 그 트럼프가 막 이렇게 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탁구 인상적입니다. 자, 한국에는 그러면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몰려있는 우리 시장에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할지 좀 분석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은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점유율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쪽이 꺾이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FOMC의 방향이 어쨌든 간에 뭐 축소돼봐야 한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까지 막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건 기준점이 있어요. 상법과 배당 분리과세가 오픈이 안 된 상황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고 그게 전부 다 오픈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제 해외 증시가 많이 변동이 나오면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지금 엄청 풍부하거든요. 네. 거래 대금이 넥스트 거래소를 빼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27조 정도가 나오는데 코로나19 때가 넥스트 거래소 없을 때 26조, 27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신용잔고가 그때보다 많으냐? 아닙니다. 신용잔고 그때 25조, 26조 수준인데 네. 지금 19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랑 똑같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신용잔고도 6조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예탁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알트코인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해외 대외 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일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급등을 하면서 나머지 다 간 것도 결국엔 네이버가 왜 갔습니까? AI 정책 때문에 간 거잖아요. 하정우 수석으로 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는 조금 별개의 움직임을 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지금 나름대로 탄탄하네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게 이제 나름대로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네. 한데 어쨌든 상법이라는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인 수급을 외국계 수급 동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8조 정도가 줄었어요. 네. 지금 이제야 최근에 한 5조, 6조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그 절반 부분만 들어오더라도 외국인만 한 17조, 18조가 들어올 수 있다. 아무리 조금 들어와도 절반만 들어와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지수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급이 들어와 주면 너무 좀 고마운 거고 근데 이제 무조건 들어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밸류업 한다라고 일본처럼 이제 거버넌스 코드나 이런 것들 바꾼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조차도 실망할 정도로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과 특히나 저는 배당 분리과세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3,000으로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환율도 1,380원 근접합니다. 자, 환율 전망과 또 코스피 지수 전망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지수는 뭐 지수를 너무 그렇게 막 연연히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천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3천에 목을 매는지 네.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3천 해봐야 20포인트, 3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1%만 올라가면 바로 2천, 3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지금 수준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직 별로 안 움직였다가 저는 결국에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제자리만 찾아도 뭐 지수는 당연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워낙 절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워낙 강세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별로 안 튀겼습니다. 해봐야 2%밖에 안 튀겼거든요.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었고 뭐 주요 시설이 터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로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대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워낙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워낙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이제 환차익에 따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수출입 데이터가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의 기반은 1,300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4, 5% 정도 환율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네. 그런 수출입 데이터가 크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강세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증시에는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어떤 방향으로 좀 전망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아직 안 움직였고 상법이랑 배당 분리과세가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코로나19 때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도 뭐 훨씬 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미래일을 제가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큰 흐름을 좀 따라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섹터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중독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면 이제 섹터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뭐 정유 에너지, 방산 뭐 이런 것들이 또 관심 분야가 될 텐데 어떤 섹터로 좀 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좀 알려주시죠. 뭐 지금 산업은 그냥 아예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조방변 원전 뭐 이런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이 확실하게 나오는 쪽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강조드렸던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정책적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쪽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로 나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산업 매매를 좀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이슈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슈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산업적인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리스크 차원으로 본다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군들에서 좀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내가 이런 쪽은 나랑 결이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 산업군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관심권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다 52주 신고가 부근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그에 따른 리스크 대비를 확실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지수가 위에 있을 때 막 함부로 막 들어가시는데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땐 대응을 안 하세요. 그러면 엄청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응 라인은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뉴욕 증시가 이제 전일장에서 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로 함께 만나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